주차 상태에서 FSD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자율주행을 시작을 해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도착을 해서 주차를 완료해요. 그 과정이 손댈 필요가 없다. 호평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이건 진짜 놀랍다, 완전 자율주행 수정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고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백수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채널엔 처음이시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백수전입니다. 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관련 주제를 다루는 기사 코너 테슬라미 간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지난 3년간 취재를 바탕으로 테슬라 리부트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 리부트 책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리고 또 타이밍도 정확하게 또 이게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책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 리부트 책 제목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올해 초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있다.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예, 올해 초에. 네. 그러니까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있다는 건 제1 성장이 있고 제2 성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 제1 성장은 뭐냐? 전기차 전환 혁명이죠. 미국 자동차 업계 그 역사에서 테슬라는 스텔란티스 이후에 가장 그 이후에 처음으로 성공한 그 완성차 업체라고 보면 돼요. 네. 네. 머스크는 그 2030년까지 테슬라를 2천만 대 팔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끌어올리죠. 너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전기차 시장이 엄청 큰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캐즘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아디 같은 저가 이런 경쟁자들이 막 부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막 판매가 이제 둔화가 됐어요. 사실상 2030년에 2천만 대 파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머스크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1 성장 끝나고 그렇죠. 제2 성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럼 제2 성장이 그렇죠. 제2 성장이 바로 AIN 로봇 컴퍼니입니다. 그렇군요. 머스크가 이걸 부쩍 이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AIN 로봇 컴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2 성장 모델이고 우리는 이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상 제2 창업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창업이라고 얘기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국내 이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지금 얼마나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12일 현재 국내 투자자 테슬라 보유액이 240억 달러입니다. 누적. 2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한화로 약 34조 원어치예요. 와, 34조 원. 그러니까 국내 시가총액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10위권, 10위권이 네이버보다 이게 많아요. 시가총액. 그렇군요. 와, 근데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전기차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책의 제목처럼 리부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하나씩 이 책을 통해서라도 좀 차분하게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AI 로봇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율주행이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엔드 투 엔드 자율주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엔드 투 엔드가 뭐예요? 우선 그 엔드 투 엔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그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네. FSD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FSD. FSD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레벨 2 수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요. 감독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름은 풀 셀프 드라이브입니다. 그렇죠. 이름만 좀 약간 이름은 그렇다. 하지만 마케팅을 한 거죠.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북미 시장에서만 서비스가 돼요. 그리고 테슬라 운전자 약 40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된다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국내에서 지금 오토파일럿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과 FSD 차이가 뭐냐면은 FSD는 이제 시내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도로 표지판이랑 신호등을 인식을 합니다. 아하. 도심에서. 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뭐냐? 그러니까 고속화도로. 그러니까 뭐 강변북로나 고속도로 같은 이제 신호등이 없는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로에서만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이를테면 자율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FSD가 좀 더 진화를 한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 FSD가 이용자들의 후기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 유튜브를 찾아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그럼 이 FSD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구현을 하느냐? 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하냐? 테슬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AI와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경쟁사인 이제 구글 웨이모는 네. 라이다라는 장치가 있어요. 라이다. 네. 이게 레이더랑 빛의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파랑 빛을 쏴가지고 주변에 이제 자동차나 사물들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건 뭐냐? 오로지 카메라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8대 달려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행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주행 영상을 통해서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왜?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인간도 눈으로만 운전하고 두뇌로만 눈으로만 운전을 하는데 그 라이더 그거 비싼단 말이야. 그 장치가 뭐하러 필요해? 그렇죠. 인공지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부터. 네. 그게 그의 생각이었고 그거를 구현시킨 게 이제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방식이거든요. 그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네. 웨이모는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완벽한 그런 자율주행을 처음부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가는 거고 예. 테슬라는 그냥 좀 더 조금씩 더 개선되는 그런 인간의 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전을 배우듯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맞습니다. 다른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행 데이터 지금 지난 3분기 누적 20억 마일이에요. 테슬라. 이거를 이 주행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네. 근데 그럼 엔드 투 엔드는 뭐냐?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는 작년에 FSD 이제 V12 버전, 올해는 V13 버전인데 V12 버전부터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네. 이 엔드 투 엔드는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에서 끝까지. 한마디로 통째로. 네. 통째로 다 AI 맡겼다는 거예요. 입력부터 출력까지.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순수 AI 자율주행이다. 순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AI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입력부터 최종 결정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전 과정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처리한다. 이게 엔드-투-엔드예요. V12 이전에 기존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네. 인간 개발자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주행 가이드라인을. 코드가 있었어요. 네. 이게 무려 30만 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운전을 얘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쟤는 자전거야. 쟤는 신호등이야. 쟤는 횡단보도니까 멈춰야 돼.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이제 코딩을 줬다는 거죠. 코드를. 이 30만 줄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세상에서 그 도로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맞아요. 이거를 다 인간이 변수를 다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학교 앞에 횡단보도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학교 앞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갑자기 들어 누웠어요. 횡단보도에서.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회면 사건입니다. 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전하실 때? 운전은 멈춰야죠. 멈춘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애들이 누워버렸어 그냥 신호등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네.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일반 운전자면은 내려서 뭐 애들한테 야 빨리 비켜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빵빵을 하든지 뭔가 네네. 아니면 이렇게 비껴서 가든지 뭔가 어떤 인간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자율주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대안이 없는 거죠.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돌발 변수를 어떻게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대응 방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그냥 인간들이 했던 그런 주행 방식들 데이터를 통째로 다 AI에 맡겨버리자. 그럼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출발한 게 엔드-투-엔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테슬라 이제 그 자율주행 수장이 이제 아쇼크 엘루수함이라는 이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부사장인데 이분이 그 V13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딥러닝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어. AI가 했다. 아. 테슬라 FSD 딥러닝이 했다. 근데 이거를 이분만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 다 딥러닝에 감사하다. 이런 마치 표현들을 했어요. 그 사람인 예. 것처럼.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했지만 네. 내 AI의 개발자 아버지지만 사실상 이 세부 과정들은 다 AI가 해낸 겁니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엔드-투-엔드 방식이 테슬라가 처음 개발한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 개발 방식 중 하나예요. 예, 이게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다만 테슬라가 가장 상용화에 근접하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방식이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진, 특히나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AI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네. 최근에 업데이트된 FSD 13.2 예. 요게 좀 화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 난리인가요? 그러니까 V13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배포를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네. 파크 투 파크. 그러니까 주차 상태에서 네. 이제 이게 그 테슬라 그 보면 이제 큰 화면 있잖아요. 네. 안에 디스플레이. 그거 이제 FSD 버튼을 딱 눌러요. 어.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자율주행을 시작을 해요. 네. 해서 이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도착을 주차. 해서 주차를 완료해요. 예, 그 과정이 손댈 개입 필요가 없이. 없다. 예, 물론 이제 100% 완벽한 건 아니죠. 왜냐면 여전히 감독형 버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뭐 당연히 개입할 상황들이 있겠죠. 어쨌건 이러한 것들을 파크 투 파크를 우리는 실행할 수 있어. 이게 이제 FSD V13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하거든요. 네네네네. 특히 이제 그 FSD 영상들 왜냐면 테슬라 그게 관련된 영상, 되게 그죠? 중요하거든요. 그게. 요즘 그러니까 테슬라 그 유튜버들이 워낙 예, 그 맞습니다. 해외에도 많아서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호평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네네. 일부에서는 이건 진짜 놀랍다, 완전 자율주행 수정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고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근데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V11에서 V12 변화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11에서 V12는 엔드-투-엔드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좀 더 극적인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V12에서 V13 업데이트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평들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테슬라에 따르면은 FSD V13이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뀐 건데,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주행 신경망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은 FSD 13.2 이게 이제 호평이 많고 잘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보면 그 옆에서 잡아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빠 뒤 잡고 있다, 잡고 있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놓쳐.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그 FSD는 여전히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왜냐면 감독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독 없이 사람도 없는 사람이 이제 좌석 자체가 없는 그런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는 하나 규제나 이런 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네네네네. 그게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테슬라 주가가 확 급등한 게 뭐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맞아요.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머스크는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쵸. 그 지금까지 그 선거비로 쓴 돈이 수천억이에요. 네. 이게 올해 머스크가 트럼프 기부 액수가 올해 그 미국 개인이 한 그 기부, 개인 통산 다 통틀어서 최다예요. 최대 그게다가 언론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그 기존 그 미국 기업인들 역사상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서서 지원한 전례가 없는 분이다. 근데 딱 그 그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테슬라는 100% 트럼프. 나머지는 여기도 이쪽은 저기도 이쪽은 이주당이 좀 더 맞습니다, 많고 맞습니다. 빅테크들. 근데 테슬라는 100% 그냥 트럼프야. 그래서 왜 이렇게 지지를 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단은 그 머스크는
규제 완화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그 사업이 되게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맞아요. 뭐 스페이스X나 뭐 테슬라, 뭐 뉴럴링크, 뭐 XAI 이런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규제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들을 좀 이렇게 완화해 보려면 내가 좀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예,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일론이.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테슬라만 놓고 보자면 단연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규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보택시 같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별로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예,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효율을 중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받자고 하니 그거 어느 세월에 다 받느냐. 한 번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한 번에. 예,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그런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인수위죠. 정권 인수위에서 이제 교통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지시를 내렸냐. 교통부 이제 그 장관 그 지명자한테 그 후보자한테 교통부의 최우선 순위로 자율주행 좀 법 제안을 좀 마련해봐라, 규제안을 좀 마련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사실 교통부의 최우선 순위가 자율주행 규제안 마련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산업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안전한 그 교통 이걸 좀 마련한다든가 좀 인프라를 깐다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규제안을 좀 마련해봐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엄청난 호재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비유로 설명드렸던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아이들이 타기 위해서는 아빠가 뒤에서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규제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용기를 내면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다 보면 아이가 넘어져서 이제 다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규제 완화를 하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중국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사실 연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을 좀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 이게 가격 경쟁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작년에 그 테슬라 중국법인 테슬라 차이나 그 고위임원 두 분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두 분이 이제 강송 기가팩토리 상하이 대표. 근데 이분이 바로 어제 퇴사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이분이 다른 데로 가셨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타오 테슬라 부사장 이분은 이제 홍보랑 이제 약간 그 대외 업무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들이 답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답변을 정리해서 총 4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성장하게 됐는가? 가격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이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테슬라 이제 기가 상하이의 경우 거기 부품 현지화율이 95%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상하이 공장에 있는 장강, 인근의 삼각주 지역에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 자동차 칩 업체,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 인테리어, 정밀 가공 이런 모든 친환경차 부품 기업을 한데 모아서 완벽한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나고 비용도 절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중국 정부의 이제 전기차 산업 육성 의지를 이가 이제 가장 큰 또 두 번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신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하고 그래서 신에너지 개발 정책에 힘을 쏟았고 지난 10년간 이 산업을 홍보해 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 매달 5만 개의 그 전기차 충전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매년 5만 개도 아니고 매달 5만 개를. 그러니까 인프라를 쫙 깔았다는 거죠.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전 네트워크가 전기차 사용 환경을 더 편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어때? 더 전기차를 더 이제 찾게 되고 수요를 이제 만든 거죠.
사실 우리도 국내에서도 전기차 사고 싶어도 전기차가 충전소가 없어요. 뭐 이런 그렇죠. 불만들 많잖아요. 예, 근데 예. 매달 5만 개면 좀 충격적인 숫자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친환경 산업을 거의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보고 이제 완전히 육성 의지를 드러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시장의 이제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테슬라랑 비아디가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 광저우차, 니오 등 전기차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많고 예. 많이 사라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치열한 경쟁이 왜? 중국 시장에 전기차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중국에서 나온 순수 전기차, 네. 순수 전기차 모델만 254개예요. 와. 근데 내년에 이게 40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와. 293개 모델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격 인하와 비용 절감 외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비아디가 공급업 협력업체에 10%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 이제 그 소비자 가격 인하만 할 수 없으니까 협력 업체를 이제 한 거지. 그 정도로 예. 치열한 경쟁을 네.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치킨 게임이 지금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네. 근면 성실한 중국 근로자를 아. 들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테슬라 중국 전기차에 이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중국에서는 새벽 4시에도 공장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입 빨린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예. 본인 자체가 워커홀릭인데 네. 중국 근로자들도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까지 이제 밤을 새워서. 예. 근데 중국 근로자가 인건비가 사실 미국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생산성은 훨씬 높은 거죠. 아, 그러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가격 없다. 경쟁력이. 예. 아, 이것도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긴 그렇죠. 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비싸고 인건비가 그리고 잘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기술 수준은 어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 수준이 테슬라와 비교해 보도 뭐 어떤가요? 우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이제 크게 빅2가 있죠. 네. CATL과 비아디. 그러니까 비아디가 전기차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얘네가 배터리도? 배터리 업체였어요. 원래. 네네. 예. 그래서 이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1, 2위가 합산 점유율만 50%가 넘어요. 벌써 와. 이미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 LFP 배터리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얘네들 주력 배터리인데 기술력이 낮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제가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네네. 배터리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뭐 기술력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걸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확실한 거는 제조업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기술력의 승자가 곧 시장의 승자를 뜻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 예.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업은 원가 절감이 생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비싼 기술은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중국에서 밀렸나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싸게 만든 애들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표준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 배터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사실 중국 전기차 배터리와 막 되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얘네들이 막 양산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테슬라 배터리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4680이라는 이름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네네. 기존 2170이라고 이제 4680이 뭐냐면 이제 가로 세로 이제 사이즈를 얘기한 거예요. 그거 기존보다 크기를 키운 거예요. 기존에 들어가는 모델 3나 모델 Y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 파나소닉 등이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주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4680 배터리는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에 탑재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지연 중이에요. 양산이 아직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텍사스 공장, 기가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누적이 이제 1억 개 셀 한 개당 이제 1억 개 셀을 이제 누적 생산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사이버 트럭 이제 2,578대분을 이제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사이버 트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미 트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양산이 시급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4680 배터리를 처음 이제 그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건식 전극이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할 겁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건식이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어렵죠. 예. 근데 이게 기존 공정은 습식 공정이라고 해요. 습식 전극 공정. 공정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에 액체 용매를 투입해서 200도 이상 고온에서 건조를 해요. 이런 공정이기 때문에 되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식 공정은 액체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최대 30% 낮출 수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그럼 다른 배터리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안 하냐? 이 양산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죠. 예, 너무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벽에 부딪힌 거예요. 테슬라 역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너무 잘 돼. 너무 이런 기술이 우리가 이제 개발했어. 이거 빨리 해야지 했는데 막상 양산에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삼성증권이 4680 배터리 수율이 약 72% 수준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많이 끌려 올렸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수준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배터리 팀에다가 LG 엔솔도 지금 4680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기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LG 엔솔보다 배터리 팀 너네 싸게 못 만들면은 사업 포기해. 4680 포기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을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주특기예요. 항상 이렇게 맞아요.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버려요. 하지만 절대 내재화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는 내재화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배터리 내재화를 포기하는 순간 배터리 업체들한테 다 휘둘려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계속 4680 배터리를 계속 주력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의 이제 정치에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진 그렇죠.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테슬라가 이게 그 미국이 중국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패권 경쟁, 기술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